조용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가족은 주말 도로 여행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도를 벗어나기 직전 손자가 달려와 내게 매달리며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양이 잘 돌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그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잘 챙길게. 고양이의 사료를 채우고 모래 상자를 치운 후 부엌 창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어 카운터에 쌓인 먼지를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천을 집어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앨범을 열었는데 손자의 학교 연극이나 생일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그가 아니었다. 대신 여행 일기장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배경은 눈 덮인 산맥에서 열대 해변으로, 광활한 평원에서 끝없는 사막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두 개의 익숙한 인물, 남자와 여자였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은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기 넘쳤다. 서로를 꼭 껴안고 세상 걱정 없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스위스의 빙하가 덮인 산맥에서 햇살이 쏟아지는 섬까지, 구불구불한 초원에서 햇빛에 타는 사막까지 그들은 계절을 넘어, 시간을 넘어, 대륙을 넘어 존재했습니다. 내 손이 심하게 떨려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장 최근 사진에는 그들이 거대한 폭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구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흰 리본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서로 얽혀 있었고 그는 파란 셔츠를, 그녀는 그와 어울리는 파란 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의 뒤로 펼쳐진 절벽은 야생적이고 안개에 쌓여 있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유령처럼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피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해 보였다. 시대를 초월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뒤집자 그의 필체가 있었다. 민석과 수진, 2023년 9월, 그 필체 민석의 것이었다. 내 남편. 거의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자. 그리고 수진. 그가 나보다 먼저 사랑했던 여자. 그가 결코 아내로 가질 수 없었던 여자. 그 파란 셔츠를 정확히 기억했다. 지난해 9월, 민석이 도시 밖에서 열리는 세미나라고 주장하며 떠나기 전 그의 셔츠를 모두 다려주었다. 특히 그 셔츠는 특별히 신경 써서 다렸다. 그것이 무엇에 쓰일지 몰랐다. 이제 앨범을 빠르게 넘기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매년 한 장씩. 수십 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진 시간의 흐름이었다. 여기저기 사진 뒷면에는 시의 한 구절이나 생각의 조각들이 그 익숙하고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페이지들을 더 빨리 넘기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노랗게 변해 있었다. 시간이 무게처럼 그 위에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그들은 눈 덮인 산 앞에 서서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민석이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함께 눈 속에서 서 있다면 이 생에서 이미 함께 늙어갔다는 뜻일 거야. 민석과 수진, 2005년 11월. 잉크는 바래였지만 글자는 선명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마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새겨진 것처럼요. 청춘에서 노년으로. 검은 머리에서 은발로. 평생의 동반자 그들이 아니었을 리가 없었지. 하지만 그 사실은 어이없게 느껴졌다. 민석, 내 남편 의학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65세의 남자는 그동안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세계를 여행해왔다. 수진과 함께. 25년 동안. 매년. 그가 40세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내 안을 밝히더니 순식간에 재로 태워버렸다. 가슴속에서 불꽃이 폭발했고 내 장기가 타는 듯한 고통이 몰아쳤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날카로운 추위가 사지를 마비시키고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눌렀다. 민석을 불러야 했다. 답을 원했다.
전화기에 대고 진실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기를 잡는 순간 내 힘은 사라졌다. 손이 얼어붙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부서진 진주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어둠이 느린 파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이 혼미해졌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갇힌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 현실이 되었을까? 어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민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나는 사진 앨범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단순한 10분 산책이 반시간 넘게 걸렸다. 도착했을 때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타이핑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차분하고 계산된 듯 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의 돌리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했어? 저녁도 안 시작했잖아. 주방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손대지 않은 채 차가웠다. 식탁은 텅 빈 채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웃었다. 말해봐.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생각이라도 할까? 그는 깜짝 놀라며 눈썹을 치켜세웠다. 마치 내가 외국어를 말한 것처럼. 너한테 무슨 일이야? 나쁜 날이었어? 우리 아들이 또 뭐라고 했어? 그는 일어나 노트북을 닫고 복도로 향해 신발을 갈아 신기 시작했다. 만약 요리를 할 기분이 아니라면 밖에서 먹자. 전화해서 예약할게. 그는 스니커즈를 신는 중간에 덧붙였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출장이야. 다시 없을 거야. 내가 없는 동안 집을 관리해야겠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지켜보았다. 깊숙한 얼굴에 번지는 평온함. 세월은 주름을 더하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 여전히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물었다. 가지 마세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췄다.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건 이번만은 안 가주면 안 될까? 더 이상 여행은 그만두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의 얼굴이 변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지현, 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 같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이건 내 직업의 일부야. 내 수준에 있는 교수들은 강의를 해야 해. 넌 항상 그걸 알고 있었잖아. 민석, 너는 65살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저 강의를 하는 거야?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읽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비난하는 거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여행 일정은 공개되어 있어. 기사도 있고 보고서도 있어. 그건 사실이었다. 매년 민석이 이른바 학술 세미나를 위해 여행할 때마다 기사, 사진, 심지어 대학 보도자료까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나는 항상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미 지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집안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거지? 그게 파트너의 역할이었잖아. 드라마도 폭발도 없이 그저 조용한 이해뿐이었어요. 그게 우리였죠. 우리 결혼은 동화 같은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삶을 쌓아왔죠. 40년 동안 단 한 번의 큰 싸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바라보았더니 그의 얼굴에 짜증의 불꽃이 번쩍이는 걸 보았어요. 아마도 그건 항상 있었고 제가 그냥 놓쳤던 걸지도 몰라요.
가방에서 앨범을 꺼내며 물었어요. 민석, 이게 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내가 깜빡이기 전에 그는 그것을 빼앗아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물건을 뒤졌어. 그는 짜증나게 말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현, 이걸 믿을 수 없어. 그의 톤은 어지러웠다. 당황스럽고 방어적이었다. 네, 수진과 나는 젊은 시절에 감정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 친구일 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추억은 있지 않나요? 과거를 기억하는 걸 허용해 줄 수 없나요? 우리 나이에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넌 정말 어리석어. 그 남자의 등을 수천 번이나 봤다. 수술실에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갈 때, 의학 논문을 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앉아있을 때, 새벽 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그의 실루엣은 내 자신의 반영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분노로 굳은 채 방을 뛰쳐나갔고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가슴에 빈틈없는 아픔이 스며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민석과 나는 단순히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침묵의 전쟁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시작을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식탁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불빛은 어두웠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요리를 그만뒀다. 그의 빨래도 손대지 않았다. 그를 위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에는 내 자리만 차려져 있었다. 민석은 혼자서 조용히 왔다 갔다 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더러운 옷들이 바구니에 쌓여 있었고 내가 한때 정성스럽게 접어둔 셔츠들은 주름진 채로 무심코 던져져 있었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들렀다. 할머니, 보세요. 이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드려요. 7살 손자 지우가 들뜬 목소리로 작은 포장된 선물을 건넸다.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사랑하는 손자야. 지우, 저녁 먹고 방에서 놀아라. 제 며느리 혜린이 부드럽게 말한 후 나에게 조심스러운 어조로 돌아섰다. 지현, 너와 민석 사이 어떻게 됐어? 괜찮아. 나는 시선을 아래로 고정시킨 채 포크를 접시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 내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앨범 말이야. 그는 계속했다. 우리가 일부러 내 집에 두고 왔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발견하면 화낼까 봐. 너는 과민 반응이야.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젠 젊지 않잖아.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걸 했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수진을 만났는데 그녀는 완전히 합리적이야.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뿐이야. 왜 이걸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드는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매질처럼 내게 꽂혔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집어들고 말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준호는 놀라게 쳐다보며 엄마, 정신이 나갔어? 뭘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혜린이 그의 소매를 잡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식기를 탁자에 내리치며 그는 소리쳤다. 좋아. 만약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거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내가 방문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는 혜린을 끌고 나가며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갔다. 그는 아직 동화책을 다 읽지 못했다. 그들을 지켜보며 준호가 지우의 나이였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언젠가 집이나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말하는 거다. 웃기죠. 자신의 아이가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준호가 어릴 적 민석은 일에 빠져 살았다. 수술과 세미나로 바쁘게 지내며 우리 아들을 키우는 건 내 몫이었다. 그는 내게 의지했고 믿었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의학계의 유명인사가 되어 미래를 보장해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배경에 묻힌 그림자가 되었다. 가족을 이어주는 접착제기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민석이 세탁기 앞에 어색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입술이 열렸지만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섰지만 그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짜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현, 내 옷이 다 더러워졌어. 깨끗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멈춰 서서 한숨을 쉬고 다가갔다. 말없이 세탁기 버튼을 눌렀다. 물이 흘러 들어갔다. 내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더 작아져 세탁기의 소리에 묻혀버린 듯 했다. 지현아, 미안해.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 모든 걸 너에게 숨겨왔어. 그건 내 잘못이야. 그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제발 믿어줘.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 나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의 머리가 갑자기 들리며 눈은 넓게 떠졌지만 초점이 흐려졌고 그 안의 빛은 믿을 수 없다는 것과 쓴마드로 어두워졌다. 그날 밤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가슴에 얽힌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내 머리를 흐리게 했던 안개가 마침내 사라졌다. 나는 다시 날카로워졌고 안정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5살 차이로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소개받았다. 그때 민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였고 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던 때였다. 수진에 대해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3년간 사귀었다는 것,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것, 어떻게 끝났는지. 그는 과거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넘어갔다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끝났다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우리는 함께 결혼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당시 의료 인턴으로 끝없는 책임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술 보조, 연구 자료 수집, 연속된 임상 근무, 그리고 고된 야간 당직을 견뎌내며 그 결과 삶의 나머지 부분 집, 생활비, 돌봄금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월급은 기본 생활비도 겨우 충당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 작은 아들과 약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앞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경력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고난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저는 진심으로 그 시절이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의 해는 평온하고 안정된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만 함께 늙어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제가 60세가 되고 민석이 65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부를 맞추고 숫자를 확인하며 열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계산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 분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스프레드시트와 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몇 년 전에 사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고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민석은 그 얇은 서류 뭉치를 오랫동안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해봐. 짐을 싸는 동안 저는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보관해온 옛 물건들을 상자마다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쓰레기통에 던지는 매일개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게를 벗어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이혼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전화는 메시지로 폭주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였다. 각각은 나를 비난하며 무모하고 이기적이며 경솔하다고. 모두 무시했다. 아마도 내 결정이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큼 그를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사를 나간 후 그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만 남았습니다. 쉴 시간, 생각할 시간, 단순히 숨을 쉴 시간. 조용한 두 날이 지나자 저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바다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의 흔적을 바다 바람에 맡겼습니다. 돈을 아끼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간 모든 곳의 사진을 찍고 젊은 여행자들의 예를 따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사진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 좋아요. 심지어 민석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현, 즐겁게 지내. 안전하게 있어. 그가 썼습니다. 공통의 친구들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커플이 여전히 강해 보인다고, 우리의 오래된 유대감을 부러워한다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의 위치, 그가 시도한 파스타 사진, 선크림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감정의 가장 작은 파동조차 없었다. 단지 고요한 뿐이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다. 민석은 다른 여행 계획을 말했다고 했고 곧 다시 떠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비행기 티켓도 출발 일정도 없었다. 올해 그녀에게 약속을 어겼던 걸까? 그래서 그녀가 온 걸까? 나를 대면하기 위해, 아니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내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옷차림은 조용한 럭셔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세월과 신중한 산만이 줄 수 있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단정하고 차분했다.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비교적 평범해 보였을 것이다. 삶에 지친 단순한 옷차림의 노인.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은 유령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얻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면? 민석이 훔친 시간 속에서 그녀를 쫓아온 것이 당연했다. 지현, 만나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나이가 들어 부드러워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석과 당신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요. 특히 제가 그 일에 관여했다면 더 미안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일로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민석과 저는 단순히 오래전 약속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마치 달콤한 추억을 나누는 듯 했다. 당신은 아마 모르겠지만 민석과 제가 대학 시절에 함께 세계를 여행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2005년 동창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만약 곧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못할 수도 있다는 거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하지 않아요. 20살의 한 약속이. 그리고 우리는 40이 되어서야 그 여정을 시작했죠. 저는 그녀의 미소를 따라 웃었지만 제 미소에는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저 앞에 앉아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왔어요. 그녀는 머리를 기울이며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지현.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차이를 모르다니 믿기 어렵네요. 믿든 말든 민석과 저는 당신을 상처 주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고 표정은 친절했다, 너무나도 친절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아래에서 다른 것을 포착했다. 날카로움, 미소 뒤에 숨겨진 자만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값으로 몇 장의 지폐를 테이블에 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혼과 사랑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나 민석은 오래전에 진실을 말해줄 만큼의 예의는 있었을 텐데요. 나는 숨을 쉬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늙은이일 뿐이에요. 만약 그를 원한다면 가져가세요. 그녀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살짝 몸을 기울여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게 얼마나 지쳤을지 알아. 젊은 시절 다른 여자에서 이제 늙은 다른 여자로 드디어 빛으로 나온 게 얼마나 안도했을지. 내 미소가 날카로워졌다. 올해를 서두르는 이유를 알겠어. 내가 말했듯이 더 기다렸다면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말없이 카페를 나와 걸어갔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에 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유령을 본 듯했다. 창백한 얼굴, 벌어진 입, 옆구리에 살짝 떨리는 손가락. 그는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너. 내가 그를 만지기 전에 뒤로 물러섰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통제된 상태였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그의 손이 옆으로 떨어졌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길을 잃은 듯했다. 작고 취약해 보였다. 지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했다. 이건 보이는 대로가 아니야? 정말 이걸 계속해야 해? 우리는 평생 함께 했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민석, 내가 그를 끊으며 말했다. 말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언제쯤 책임질 거야?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20살 때 그녀의 부모에게 맞서지 못해서 그녀를 놓쳤어. 40살의 안정된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을 가졌을 때조차 진짜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지 못했어. 이 제65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숨고 있잖아. 여자들 뒤에 숨어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붙잡고 싶어 하는 거지. 아무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를 명확히 보았다. 40년간 내 삶을 함께한 남자 한 번도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 남자. 결국 민석은 이혼 서류를 서명했다. 하지만 준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늙었잖아요. 왜 이 시점에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 삶을 쌓아왔잖아요. 모든 걸 버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재산 분할은요? 정말이에요. 아빠는 너무나도 너그럽게 나누셨어요.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말 공평해 보이나요? 이 집안의 대부분의 돈은 아빠의 일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세요? 나는 차분히 그를 말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 평온하게 대답했다. 준호, 내가 말했다. 결혼 재산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조금만 되돌아보면 진심으로 지난 20년을 생각해봐. 그때 모든 걸 지켜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스스로 물어봐. 그리고 맞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60세는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니야.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 준호는 주저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물론 너도 이 가족에 기여했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한 건 집안일 뿐이야. 그건 특별하지 않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왜 아빠의 돈에서 그렇게 큰 몫을 받아야 해? 나는 건조하고 쓴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너는 언제부터 나에게 이렇게 차가워졌니? 아버지가 우리 서약을 깨뜨린 거야. 그분이 이 결혼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지. 내가 아니야? 그가 아무것도 없이 떠나더라도 그건 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다. 숫자 때문에 나랑 싸우기보다 미래를 생각해. 내가 그렇게 성스러운 수진 이모가 계모가 되면 아빠가 남긴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그분 것도 될 거야.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무심하네요. 수진 이모는 친절해요. 배려심이 많아요. 당신처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당신 대신 그녀를 선택한 게 당연해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2주 후, 준호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따뜻한 가족 사진이었다. 수진이 민석 옆에 가까이 서서 지우의 어깨에 애정 어린 손길을 얹고 있었다. 5사람은 완벽한 행복의 단위로 미소 짓고 있었다. 준호는 캡션을 달았다. 제 아버지는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평생 동안 그의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한 댓글이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스위스에서 민석 교수님과 부인을 만났어요. 두 분은 정말 달콤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죠. 더 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도시와 국가의 사람들이 민석과 수진을 함께 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사진 앨범에서 조각낸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민석과 수진은 완벽한 커플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손잡고 늙어가는 것,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결혼을 벌인 거야. 이제 세상 모두가 아빠와 수진 아줌마가 진짜로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됐어. 영혼의 동반자야. 메시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답장을 썼습니다. 이혼 증명서도 올려볼까? 진정한 사랑이 사실 25년간의 외도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보자.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실제로 올리지 않았다. 못해서가 아니라 이민석의 돌아올 길을 완전히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의 결혼 생활 후 나는 그 정도로 잔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60세였다. 나를 돌본다면 앞으로 좋은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들을 위해 내 남은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었다. 내 날들은 평화로워졌지만 민석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내가 떠난 후 수진이 이사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민석은 옛 연인과 재회했고 준호는 그녀를 숭배했다. 그는 그녀가 우아하고 말씨가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생각했다. 지우조차 그 순수한 노래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지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고 편의를 누려온 여자였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곧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청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우의 학교 등하교를 돌보는 사람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혜리는 부모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호는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일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안심시켰다. 준호는 감동했다. 수진, 너는 정말 대단해.
내 엄마와는 전혀 달라 차분하고 달콤하고 신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이 지우를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학교 끝나고 지우를 쇼핑몰에 데려갔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며 둘러보던 중 옷을 입어보는데 집중하다 보니 지우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쇼핑몰 보안팀에 연락한 후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급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다른 층에서 안전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그를 보자 안도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매장 안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꾸짖었습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옷을 입어보고 있었어. 왜 갑자기 달아났어? 불행히도 혜린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혜린은 그 순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가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준호는 처음에는 반박했다. 이봐, 그는 말했다. 수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건 사고였어. 다음에는 더 조심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메시지는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수지는 몸이 좋지 않았다. 모든 혼란으로 인해 등뼈가 아프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아마도 지우의 학교 등하교를 맡을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았다. 혜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없이 준호를 내 아파트로 끌고 갔다. 엄마, 전에 말한 건 너무 지나쳤어요. 준호가 내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말한 것의 반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났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침묵을 지켰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강제로 작은 웃음을 지으며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여기저기 떠돌았다. 결국 그는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새로 산 마사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와, 엄마, 그는 반 농담으로 말했다. 이혼 후 정말 잘 살고 계시네요. 이 의자 광고 봤어요. $2만 정도죠? 아끼지 않으셨네요?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글쎄, 아빠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걸 사지 않았으면 아까웠을 거야. 그는 코끝을 문지르며 조금 부끄러워했다. 엄마, 제발. 남편은 이미 버렸는데 이제 아들도 버릴 생각이야? 지우는 내 손자잖아. 내가 그 아이를 버릴 리 없잖아. 혜린이 급히 끼어들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준호는 전에 완전히 선을 넘었어. 이미 그와 이야기를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잖아. 지우의 사고는 정말 나를 놀라게 했어. 이제 그를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지 않아? 내가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끼어들었다. 피아노 레슨을 신청했어요. 라고 나는 가볍게 말했다. 그래서 주중에는 시간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주말에 지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려오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피아노 레슨? 언제부터? 며칠 전에 피아노를 샀어요. 라고 나는 눈을 들어보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배송될 거예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혜린이 그의 팔을 꼬집으며 밝은 미소로 말했다. 지현, 정말 좋네요. 자신에게 시간을 내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좋겠어요. 지우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2달 후, 혜린이 지우와 함께 다시 찾아왔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수진이 점점 더 요구가 많아졌어. 그녀는 지우의 가방을 문 옆에 놓으며 말했다. 집을 완전히 차지했어. 모든 걸 바꿨어. 모든 구석을 재배치했어.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민석을 결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어? 그녀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 마. 이미 준호에게 아버지에겐 우리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했어. 한치도 안 돼. 내가 있을 때는 그녀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허둥지둥하고 있어. 보모를 고용해야 했고 준호는 수진이 못한다는 작은 일들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내가 들은 바로는 민석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대. 그들은 많이 싸우고 있어? 노인네가 아직도 상식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 데이트는 한 가지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지우에게 과일을 자르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니까. 모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그리고 그 이익이 충돌하면 결정은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민석이 수진과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준호와 혜린이 반대하는 건 놀랍지 않았다. 지우의 일 이후로는 더더욱. 수진은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탓했다. 길 잃었다고. 어떤 며느리도 그런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민석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긴장감만이 아니었어요. 민석과 수진이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이유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과거에는 그들이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로맨틱한 이상으로 칭송받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의심, 비판, 그리고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을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있는 모습은 더더욱 말이죠. 창백하고 약해진 모습, 한때 소금과 후추처럼 섞인 머리카락이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캔들은 불길처럼 번져 민석과 수진이 한때 누렸던 모든 존경과 사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옛 동창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뉴스 기사 아래에 묻혀있던 그 댓글은 민석 교수와 수진 씨는 대학 시절 황금 커플이었어요. 현실이 그들을 갈라놓은 게 안타까워요. 재회 때 모두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돌아갔네요. 그 한마디가 표면을 깨뜨렸다. 인터넷은 언제나 호기심 많고 무자비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의 이른바 영원한 사랑은 두 대학 시절 연인이 다시 만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대신 드러난 것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에 걸친 불륜의 진실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옹호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다시 찾아간 것이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쉽게 로맨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 유일한 사랑이라면 누군가가 썼습니다. 왜 나는 그의 아내를 위해 슬퍼하는 유일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민석과 수진의 과거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산과 해변 앞에서 웃는 모습, 다양한 국가에서 태그된 사진들. 하지만 그들의 동창들이 지적했듯이 최근 재회 사진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숨겨진 배신이었죠. 그 사실이 공개되자 홍수가 터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이 여기저기 등장했습니다. 이야기, 스크린샷, 익명의 제보. 사람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때 경악하며 넘겨보던 사진 앨범이 이제 낯선 이들에 의해 온라인에서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그들을 향해 돌변했습니다. 민석 교수가 40년간 외도를 했다고?
수진이 이걸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웃기다. 이건 계획된 것이었다. 로맨스로 위장된 파괴였다. 첫사랑의 이미지를 망치지 마라. 과거의 사랑은 이렇게 썩고 부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이야기 향수에 휩싸인 부드럽고 아쉬운 사랑 이야기는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요. 수진과 큰 싸움을 했어요. 병원에 계세요. 혼자서도 서지 못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분과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그냥 그를 보러 가주실 수 없나요? 저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민석을 위해 워전트, 심지어 클로저를 위해도 워전트, 단순히 한때 인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병원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무엇이었습니다. 안도감, 아마도. 지현, 왔구나. 그가 속삭였다. 좋아. 정말 좋아. 그 순간에 뭔가를 느낄 줄 알았어요. 슬픔의 찌름, 향수의 떨림. 뭔가. 하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느낀 건 오직 거리감뿐이었어요. 한때 서로를 잘 알았던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펼쳐지는 거리감. 오래전 다른 인생에서요. 그의 손이 떨리며 내게 뻗어졌다. 준호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아지면 나한테 뭔가 연주해 줄래? 그는 약하게 웃었다. 하와이는 아름다웠어. 너랑 같이 못 가서 아쉽다. 너랑 함께 일몰을 보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너랑. 나는 미간을 찌푸리려 했지만 그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약한 몸으로 떨었다. 이제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해야겠어요. 며칠 동안 참아왔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마도 영원히 기회를 잃을 거예요. 그는 힘겹게 숨을 쉬었다. 내가 떠난 후로 집 주변에서 너를 계속 보는 것 같아. 내 물건들, 내 존재감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알아. 내가 너를 상처 입혔다는 걸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날을 계속 생각하게 돼. 내가 나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만약 그때 머물렀다면? 만약 저항하지 않았다면? 만약 깨어나서 너를 선택했다면 오늘도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조용한 집으로 돌아간 듯 했다. 어둠 속에서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그때로. 하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분했다. 넌 변하지 않았을 거야, 민석. 그게 바로 너야? 너는 항상 이랬어. 결정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만약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수진과 몰래 만나며 수십 년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그는 움찔했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내가 처음 사랑한 완벽하고 순수한 사랑은 이제 저녁 식탁에 놓인 낡은 빵에 불과해. 그녀는 이제 평범해졌어. 그리고 갑자기 내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해 보일 뿐이야. 그게 내 패턴이야. 항상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거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의 숨이 막혔다. 그의 입술이 말들이 그를 관통한 것처럼 벌어졌다.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패배로 가득 찬 지친 한숨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그래도 지현, 우리는 40년을 함께 보냈어. 그건 아무. 문을 열자 준호와 혜린이 밖에 서 있었다. 준호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고 손이 살짝 뻗어졌다. 엄마, 그가 주저하며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옆으로 물러서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해리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동정, 슬픔, 후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멈추지 않았다. 그들을 지나쳐 복도를 따라 걸어가 병원을 나왔다.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넓게 느껴졌다. 끝이 없었다. 어떤 시간이 지나서야 민석과 수진 사이의 마지막 잔인한 싸움을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수진이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다. 도차림은 완벽하게 조화롭고 한 가닥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 눈동자의 반짝임은 사라지고 절망의 안개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며 커피잔을 내게 밀어주었다. 너가 이겼어, 지현.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지난번에 말했지, 너는 민석의 결혼을 가졌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가졌다고.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지현, 나는 졌어. 떠날 거야. 나는 말하지 않았다. 단순히 커피를 입에 대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쏟아내는 듯 했다. 왜 우리가 싸웠는지 알아?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인터넷이 나를 찢어놓고 있어? 나를 부끄러운 여자, 비참한 여자, 다른 여자의 남편을 쫓아 인생을 버린 늙은 바보라고 부르잖아. 그녀는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현, 내가 그에게 빌었다. 그에게 더 이상 결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한 가지만 요청했다. 온라인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당신과 그가 25년 전에 이혼했다는 단 한 문장만. 그게 전부였다. 그 한 문장이 나를 구했을 거야.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는 거부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십 년 전에 결혼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나를 더러운 흙탕물에 끌고 가는 걸 선택했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녀의 말이 입끝에 걸렸다. 그녀가 평생 애인 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던진 모든 혹독한 말이 그녀에게 어울린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삼켰다. 대신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차분히 말했다. 여기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어. 너는 사랑을 잃었을 뿐이야.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잃었어. 그 후 수지는 사라졌다. 민석은 그 사건으로 죽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스캔들, 후유증 모든 것이 그를 갉아먹었다. 결국 진단이 내려졌다. 알츠하이머병. 의학 분야에서 완벽한 경력을 쌓아온 남자가 이제 의사들과 학생들, 그를 숭배하던 이들이 대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한편 나는 피아노 연습에 몰두했다. 매일 연습했다. 강사는 내 재능에 감탄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칭찬했다. 곧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한 공연 영상을 올렸더니 예상치 않게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이로운 풍경 앞에 서서 제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 경외감, 감사함. 모든 것을 겪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준호로부터의 메시지 동영상이었어요. 동영상 속 민석은 휠체어에 웅크린 채 두꺼운 안경을 쓰고
조용히 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피아노 영상이었어요. 결혼 사랑. 그의 상태가 점점 약해져 가면서도 그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라 늙은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처럼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거리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꿈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 40년간 제 삶을 함께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생애의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이 넘어선 과거의 존재였습니다. 제 앞에는 넓고 열린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색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파리의 돌길 위에 서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이 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소녀. 나는 미소로 답했다. 나는 겨우 60세였다. 그리고 60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